안녕하세요. 지독한 돈벌레를 떼놓고 이제야 숨통이 트인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과 사는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70년 가까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지독하고 혀를 내두를 만큼 인성이 바닥까지 난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남이면 모른 척하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하고 넘어갈 텐데 하필이면 고부관계로 엮이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얻었네요. 다가오는 명절에 다들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저도 명절이 다가와서 그런지 한때 골치 썩게 만든 전 며느리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남편과 소박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들 둘에 막내딸까지 키우면서 남편과 욕심 부리지 않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죠. 저희 남편은 친한 사람들은 거의 알만한 구두쇠였습니다. 오죽하면 저도 남편이 사는 동안 돈 아껴서 죽을 때 이고 가려고 저러나 싶었다니까요. 그래도 먹을 거 입을 거 다 아껴가면서 모은 돈으로 자식 셋을 다 대학교 졸업까지 시켜서 시집 장가까지 보냈답니다. 자식들끼리 우애도 좋고 부모 위할 줄도 아는 애들이라서 저와 남편은 자식들 보기만 해도 뿌듯했어요. 이 정도면 저랑 제 남편도 자식 농사 잘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애들이 인성 바르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저는 더 바랄 게 없었어요. 저는 제 자식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잘 컸으니까 분명 좋은 짝을 만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온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큰아들이 뭐에 홀렸는지 정말 제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는 여자를 만났더군요. 자식 중에 가장 먼저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던 큰아들한테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를 동료가 소개시켜줬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처음 집에 왔을 때 싹싹한 예비 며느리를 보면서 사람 참 괜찮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삼남매 다 타지로 보내놓고 적적했는데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꽃이 가득 폈었네요. 그렇게 상견례도 무사히 끝내고 본격적으로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결혼 준비를 시작했었죠. 그런데 큰아들이 서울에서 일하다 보니까 신혼집도 서울에 구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서울에 집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묻더군요. 여보, 명호 서울에 신혼집 구할 때 한 3억 정도만 도와주는 거 어때? 당신이 웬일이야? 난 죽을 때 다 이고 가려고 그렇게 모아놓은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뭘 또 죽을 때 이고 가? 다 자식들 필요할 때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남편이 워낙 구두쇠라서 먼저 저런 이야기를 꺼낼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조금 의외였어요. 그래도 부모 마음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좀 참고 아꼈다가 자식들 필요할 때 손 내밀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 거죠. 그래서 남편은 큰아들한테 3억을 선뜻 내줬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큰돈을 보내준 게 너무 뜻밖이라서 저한테 전화까지 하더니 놀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버지가 3억이나 보내주셨어요. 이거 너무 큰 돈인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갚긴 뭘 갚어. 네 아버지가 갚으라고 주셨겠어?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너희들 잘 살면 그걸로 됐어. 너도 자식 낳아봐.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야. 정말 감사해요.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전 정말 아버지가 이렇게 큰돈 보태주실 줄 몰랐어요. 그래, 네 마음 편한 대로 해라. 큰아들은 처음에 남편이 돈 좀 보태주겠다고 했을 때도 3억이나 해줄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았어요. 아마 큰아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같이 사는 동안 봐온 남편 모습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자식들 키우면서 정말 10원짜리 한 장도 그냥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애들이 학교 다닐 때도 용돈 한 번 받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한 번은 막내딸이 학원에 다니면서
성적이 떨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딸을 앉혀놓고 다그치듯 혼을 내며 말했어요. 네가 학원 다니고 싶다고 해서 보내줬더니 왜 성적이 떨어진 거야? 너 학원에 공부하러 가는 거야? 아니면 친구 만나러 가는 거야? 공부하러 간 건데 이번에 시험이 어려웠어요. 너 가르친다고 한 달에 학원비에 교재가까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 다음 시험에 또 떨어지면 그땐 학원 끊을 거야? 네, 열심히 할게요. 그 당시 막내딸이 친구들 다 학원에 다니니까 휩쓸려서 같이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애원까지 하길래 보내놨더니 성적이 떨어지니까 남편이 딸한테 한 소리 했던 거죠. 그만큼 본인이 자식한테 돈을 아끼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식들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만 금전적인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그런 남편을 잘 알고 있긴 했지만 선뜻 큰아들 신혼집 구하는 돈까지 도와줄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3억이라는 큰 돈을 도와준 남편은 그저 아들이 잘 살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때 큰아들과 며느리가 서울에 집을 구하고 저희를 초대까지 했었어요. 며느리가 신혼집이 마음에 들었는지 입이 귀에 걸린 표정으로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 집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잔뜩 신이 난 표정을 보니까 저도 참 뿌듯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이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긴 뭘. 내가 전부 다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지. 아니에요. 3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요. 저희 정말 충분해요. 남편은 전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흔들면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집이 5억 정도 하는 집이었는데 저희 부부가 3억을 도와주니까 대출을 크게 받지 않아서 다행이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대신해서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그 3억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야. 그러니까 잘 살아. 알겠지? 그거 하나 바라고 도와준 거니까 서로 배려하면서 잘 살아야 한다. 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때 저희를 보면서 고맙다고 하던 며느리 표정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어찌나 고마워했으면 남편과 제가 더 못해준 게 미안했을 정도였겠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며느리는 싹이 훤했다는 걸 저희 부부는 몰랐습니다. 사람은 잠깐 겪으면 정말 그 속을 알 수 없더군요. 저희 부부가 처음 며느리의 실체를 알게 된 건 큰아들이 결혼하고 3년 뒤부터였습니다. 3년 만에 큰며느리가 첫 손자를 낳았는데 남편하고 같이 손자를 보러 서울로 갔었어요. 요즘은 며느리들이 손줄 낳으면 수고했다고 용돈을 준다고 하길래 저와 남편도 며느리 줄 용돈을 챙겨갔죠. 산후조리원을 나온 며느리가 집에서 아들과 같이 손주를 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집안의 첫 손주다 보니까 남편이 가장 기뻐했습니다. 손주를 보자마자 남편은 품에 안아보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 누굴 닮아서 이렇게 인물이 훤할꼬. 어려서부터 아주 눈, 코, 입이 훤하네. 우리 아들 닮았나? 아니면 우리 며느리를 닮았나? 남편은 손주를 안아보고 기쁜지 손자를 이리저리 살펴보더군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친손자 모습에 저까지 흐뭇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산통을 깨는 소리를 한마디 던지는 겁니다. 아버님, 당연히 저 닮았죠. 솔직히 남편 이목구비가 봐줄 만한 이목구비는 아니잖아요. 얼굴은 그래도 제가 더 봐줄만 하잖아요. 남편 친구들도 다 제가 아깝다고 한다니까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이쁘장한 얼굴이긴 했는데 이렇게 시부모 앞에 두고 노골적으로 말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큰아들이 못 봐줄 정도로 못생긴 얼굴도 아니었어요. 꼭 꽃미남이어야 잘생긴 겁니까? 제 아들도 충분히 호감상 얼굴인데 며느리가 말을 저렇게 하니까 괜히 기분이 언짢았어요.
그래도 이제 막 산후조리원 나온 며느리한테 뭐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넘겼죠. 그때 어색해진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남편이 며느리한테 봉투를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자, 애 낳느라 고생했을 텐데 이거 받아라. 아버님, 설마 저 용돈 주시는 거예요? 그래, 수고 많았다. 출산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수고 많이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봉투를 받자마자 열어서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 며느리 행동을 보고 저는 당황스러웠죠. 보통 어른이 봉투 내밀면 나중에 몰래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느리는 봉투를 받자마자 대놓고 얼마인지 손가락으로 숫자까지 세더군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봉투에 30만 원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더니 표정이 싹 변하면서 투정을 부리듯 말하더군요. 아버님, 다른 집은 출산하면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은 준다고 하는데 고작 30만 원 주시는 거예요? 이 집 첫 손자를 낳았는데 3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지금 30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냐? 그렇잖아요. 요새 물가가 얼만데 30만 원 누구 거에 붙여요. 그렇게 안 받는데 아버님 손이 작으시네요. 전 손자 낳았으니까 아버님이 명품 기저귀 가방은 사주실 줄 알았어요. 며느리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투덜거리면서 별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턱 막혔는데 아들이 며느리한테 호통을 치면서 말하더군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당신 생각해서 주신 건데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 아니, 산후조리원에서 만난 엄마들끼리 연락하다 보면 다 시댁에서 명품 기저귀 가방 받았다는 둥, 차를 뽑아주셨다는 둥, 다 시댁 자랑하기 바쁜데 난 뭐라고 말해? 30만 원 받았다고 해? 그 사람들 자랑하려고 만나? 그것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집도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이만큼 살고 있는 거 잊었어? 당장 아버지한테 사과드려. 아들은 며느리한테 화가 났는지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기가 죽은 목소리로 남편한테 사과를 하더군요. 아버님, 제가 말실수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이미 뱉은 말을 어떻게 못 들은 걸로 해? 이제 애도 낳고 부모가 됐으면 말 한마디를 더 신경 써야지. 네,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 보는 며느리의 모습에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지난 3년을 지켜보면서 며느리가 돈을 좋아하는구나 느끼긴 했습니다. 그런데 뭐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있겠나요? 그래서 며느리도 평범한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접 겪어보니까 며느리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무렵 둘째 아들이 결혼하면서 둘째 며느리가 생겼는데 정말 큰 며느리랑은 정반대였죠. 솔직히 큰아들 결혼 당시엔 큰며느리가 모은 돈이 없어서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 도와줬던 것도 있었죠. 그런데 둘째네는 둘째 며느리가 돈도 착실하게 모았더군요. 그때 남편이 둘째 아들 불러서 도와줘야 될 상황이냐고 물어보니까 둘째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둘이 모은 돈에다가 대출 좀 받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경기도라 충분하고요. 그러냐? 그래도 둘째 며느리 될 애가 돈을 꽤 모았나 보구나. 아마 아버지가 제일 마음에 들어 하실걸요? 꼭 아버지처럼 알뜰살뜰 돈 아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돈도 모아본 사람이 모은다고 둘째 며느리는 정말 결혼하고도 알뜰살뜰, 살림도 야무지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이 보기에도 참 알차게 잘 살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둘 있는 며느리가 가장 비교된 순간은 손자들이 크면서부터였어요. 저도 처음엔 며느리들 비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식구들이 전부 모이면 정말 눈에 띄게 비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새해라 온 가족이 모였었는데 그때 큰 손자가 3살, 둘째 며느리 손자는 이제 돌이 지났을 때였죠.
남편은 새해 오랜만에 본 손자들을 보면서 돈을 꺼내들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들 얼마나 컸는지 볼까? 우리 큰 손자 발이 부쩍 컸네. 자, 용돈. 그래서 남편이 용돈으로 5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둘째 손자를 보면서 남편은 신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는 언제 클고. 자, 이거 잘 가지고 있다가 더 크면 깎아 사 먹어라. 이제 겨우 돌이 지나서 걸음마도 겨우 시작하는 둘째 손자한테 5만 원을 주면서 말했어요. 온 가족이 흐뭇하게 웃으면서 아이들을 보는 순간 갑자기 큰며느리가 산통을 깨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왜 애들 용돈을 똑같이 주세요? 손자들 똑같이 용돈 주는 게 왜? 뭐가 문제 있니? 우리 아들이 2살이나 더 많은데 당연히 장남 손자한테 5만 원 더 주셔야죠. 이렇게 똑같이 주실 거면 왜 용돈을 주세요? 당연히 차별되게 주셔야죠. 둘 다 내 손주들인데 왜 차별을 해? 너야말로 그 생각부터 고쳐. 아버님 왜 화를 내세요? 다른 집안들은 다 장남한테 더 못 챙겨줘서 안타까워하는데 왜 아버님은 맨날 공평하게 나눠주려고만 하시냐고요? 난 그런 거 없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장남을 따져? 나한텐 다 같은 자식이고 다 소중한 내 자식들이야. 난 차별 없이 우리 손주들 예뻐할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장남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 아, 왜 좋은 날 그런 얘기를 해서 분위기를 망쳐? 꼭 그렇게 매년 초를 쳐야겠어? 그럴 거면 오지 말어. 남편은 그동안 쌓인 게 폭발한 듯 며느리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 말처럼 큰며느리는 집에만 오면 사고뭉치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큰며느리가 분위기를 망치면 둘째 며느리가 나서서 수습하기 바빴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노발대발 화를 내는 남편을 진정시키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 애는 아직 어려서 5만 원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큰 손자 더 챙겨주세요. 아니다, 됐다. 손주들 똑같이 줄 거야. 새해잖아요. 저희 애는 나중에 크면 주세요. 기분 푸시고 나중에 챙겨주세요. 둘째 며느리는 그 순간 남편이 둘째 손자 주머니에 넣어준 돈을 꺼내 큰 손자한테 주더군요. 그만큼 둘째 며느린 현명하고 상황 판단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면 늘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던 역할이었어요. 그야말로 맏며느린 문제하고 둘째 며느린 해결사였답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두 며느리를 보면서 비교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제 딸도 큰 며느리를 보면서 불평 섞인 말들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큰오빠 새언니한텐 돈 주지 말라고 해. 난 진짜 저 언니처럼 돈 좋아하는 사람 태어나서 처음 봤어. 한두 번도 아니고 모일 때마다 왜 저러는 거야? 한 번만 더 엄마 아빠한테 말 함부로 하면 내가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난 시집 가면 절대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대체 무슨 깡으로 저러고 살까? 결혼을 앞둔 딸도 혀를 차면서 말할 만큼 큰며느리 행동은 이해가 안 갔어요. 정말 매년 식구들만 모였다 하면 큰며느리의 충격적인 말에 다들 어리 나갈 정도였습니다. 특히 남편이 제일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할 만큼 큰아들한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아무래도 아들이다 보니 힘든 일이 있어도 부모한테 쉽게 털어놓지 않아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8년이 지났을 즈음 큰 사고가 터지고 말았어요.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하고 집에 오던 남편이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한 남편이 전봇대를 들이받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들은 물론이고 저도 정말 황망하고 힘들었어요. 처음엔 너무 놀라 이 모든 게 꿈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 실려온 남편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절망적이었어요. 항상 우리 가족들만 생각하고 평생을 구두쇠처럼 살던 남편인데 이렇게 쉽게 떠난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전 바닥을 치면서 목 놓아 울었어요. 이 사람아,
이렇게 가려고 그 세월을 다 가족들한테만 헌신하고 산 거야? 마음 편하게 여행도 제대로 못 가본 사람이 이렇게 가면 어떡해? 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사람아. 저는 남편 영정 사진을 보면서 절규에 가까운 오열을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절 진정시키려고 품에 안아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떠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는 장례식 내내 제 가슴팍을 내려치면서 우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떠난 남편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한평생 서로만 믿고 살아왔는데 쉽게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장례가 끝나고 집에 왔는데 곳곳에 남겨진 남편 흔적을 보면서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심지어 3남매 모두 결혼하고 난 뒤라서 정말 저 혼자 남게 된 거예요. 온 가족이 살아온 강원도 집에서 이제는 혼자 남은 생을 보내야 한다는 게 절망스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잊혀지는 게 아니라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점점 혼자 있는 게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심지어 자다 보면 꿈에 남편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꿈에 나타난 남편은 사고 당일 출근하는 모습으로 나왔죠. 저는 사고가 나던 날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은 채 꿈에 나온 남편을 붙들고 애원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출근하면 당신 죽어. 오늘은 출근하지 마. 가지 마. 가지 말라고. 남편은 마치 현실처럼 꿈속에 나타나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붙들고 가지 말라고 애원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꿈에서 깨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차라리 남편을 따라 가고 싶을 정도로 괴로움과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까지 생긴 전 강원도 읍내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큰아들이 제 소식을 듣고 놀라서 찾아왔더군요. 엄마, 괜찮아요? 살은 또 왜 이렇게 빠지신 거예요? 괜찮어. 바쁜데 뭐하러 왔어? 뭐하러 오긴요. 방금 의사 얘기 들어보니까 밥도 못 드신다면서요. 혈압도 높고 안정을 좀 취해야 한다는데 식사를 제때 챙겨 드셔야죠. 당뇨도 있으신데 굶으면 큰일 나요. 괜찮어. 엄마 조금 자고 일어나면 된다. 엄마, 이는 또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신 거예요? 네 아버지 그렇게 가고 내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썼는지 관리를 못했어. 제가 치과 가서 치료 받으라고 했잖아요. 치아가 그렇게 아픈데 음식은 어떻게 드시려고요? 퇴원하면 서울로 가서 제대로 좀 검사도 받아봐요. 그리고 당분간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요. 엄마 이렇게 계시는 거 보고 제가 어떻게 그냥 가요? 오로지 제 걱정뿐인 큰아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그동안 혼자 있다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큰아들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있을 때 몰랐는데 너희들 빈자리가 크구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너무 무서웠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그 집에서 너희들이랑 네 아버지랑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다 알잖아. 엄마, 안 되겠어요. 퇴원하고 바로 서울로 같이 올라가요. 지금 혼자 계시면 병만 더 키울 것 같아요. 큰아들은 제가 걱정됐는지 같이 서울로 가자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아들이 의사와 상담을 하고 바로 퇴원 수속을 한 뒤에 서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과 같이 서울로 가니까 며느리가 절 보자마자 귀신을 본 것처럼 말하더군요. 여보, 뭐야? 뭐긴 뭐야? 당신 왜 전화 안 받아? 내가 몇 통이나 했는 줄 알아? 나 자고 있었지. 근데 어머님은 왜 여기 계셔? 그리고 저 집은 뭐야? 우리 엄마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야. 뭐라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뭐 하는 거야? 저는 대놓고 싫은 티를 내면서 인상까지 쓰는 며느리를 보고 당황스러웠어요. 전화를 못 받은 며느리가
당황스러울 순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티를 대놓고 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편한 티를 내면서 아들 손에 있던 짐을 뺏어들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됐다. 갈란다. 그러자 아들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제 짐을 뺏어들면서 말하더군요. 왜 그러세요?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당신 말 똑바로 못해? 그게 아니라 나도 놀라서 말이 막 나온 거지. 어머님, 빨리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제가 당황해서 그래요. 아들이 화를 내니까 며느리가 꼬리를 내리면서 제 짐을 받아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결국 시작부터 엇박자였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며느리가 짐까지 받아들면서 들어가니까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가려는데 저는 발바닥에 무언가 밟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봤더니 온통 바닥에 과자 부스러기 천지인 거예요. 제가 놀란 표정으로 바닥을 보자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아, 제가 요새 바빠서 청소를 못했어요. 맞벌이 부부 집안이 다 그렇죠. 세상에, 바닥도 바닥인데 너 먼지는 닦고 사니? 이거 지금 선반에 먼지 쌓인 것 좀 봐. 이게 어디 사람 사는 집이야? 오늘 청소하려고 했어요. 우선 앉으세요. 제가 물이라도 가져올게요. 처음에 신혼집 얻고 좋아서 펄쩍 뛰더니 그때는 집골이 아주 말이 아니었어요. 먼지 쌓인 것만 봐도 언제 청소했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들 집을 보니까 딱 봐도 눈에 보이는 물건만 치우고 살았던 게 보였어요. 심지어 며느리가 물을 떠다 줬는데 저는 물을 마시려다가 컵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입을 대고 마시기도 찝찝하게 컵 입구에 립스틱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컵을 다시 며느리한테 주면서 말했습니다. 너 여기 유리컵에 립스틱 자국 안 보여? 세상에 이걸 설거지라고 한 거야? 이게 뭐예요? 네가 알지? 내가 알아? 넌 설거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물 잠깐 마신 거니까 한번 헹궈서 올려둔 건데 립스틱 자국이 남을 줄 몰랐어요. 뭐야? 아휴, 넌 대체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하고 사는 거야? 정말 그때 그 컵을 보자마자 그동안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지 눈에 훤했어요. 그런데 평소 같으면 제가 한마디 하면 아주 난리가 났는데 그때는 웬일로 말을 잘 듣더군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아들이 절 따로 불러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사실 몇 달 전에 이혼 서류까지 접수했었어요. 아내가 다시 잘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살고는 있는데 당분간은 좀 지켜봐 주세요. 뭐야? 이혼은 또 무슨 소리야? 나중에 엄마 좀 괜찮아지면 말해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엄마도 쉬시면서 저 사람 잘 지켜봐 주세요. 아들이 긴 말하지 않았지만 뭐가 문제였을지 저는 아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감이 왔습니다. 집 청소는 제대로 안 하던 며느리가 유일하게 청소하던 게 뭐였는 줄 아십니까? 바로 명품 가방이 모여있던 안방 옷장이었어요. 아주 금송아지를 모셔둔 듯 먼지 하나까지 닦아내는 걸 보고 기가 막혔네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자기 명품 가방은 목숨처럼 아끼면서 자기 자식은 뒷전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손자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밥을 차려주려고 보니까 밥통이 텅 빈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손자는 익숙하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원래 밥통에 밥 없어요. 엄마가 두고 간 돈으로 편의점 가서 라면이나 김밥 사 먹었어요. 아니, 네가 왜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 먹어? 기다려봐. 헬미가 밥 해줄게. 저는 손자한테 맛있는 한 끼를 해주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대체 뭘 먹고 사는 건지 냉장고에 김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밥을 새로 해서 손자한테 김치볶음밥을 해줬어요. 제가 밥을 해주자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고 괜히 짠하더라고요. 멀쩡하게 부모 다 있는 손자가 왜 이러고 사는지 마음이 참 안 좋더군요.
그래도 저는 며느리한테 이게 뭐냐고 잔소리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맞벌이 부부니까 힘들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날 저녁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온 며느리를 보고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린 손자는 잘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며느리를 가만 보고 있을 수 있으셨겠습니까?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며느리를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서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와? 네 새낀 굶거나 말거나 상관도 없다는 거냐? 요즘 초등학교 입학하면 다 알아서 해요. 초등학교 들어갔으면 다 큰 거죠. 뭐?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어딜 술에 취해서 술주정이야? 제가 제 돈으로 술 먹겠다는데 왜 어머님이 잔소리세요? 정말 지금까지도 생각날 만큼 며느리의 아나무인 태도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야근하고 퇴근하고 온 아들이 며느리를 보고 놀라서 소리쳤어요. 또 술 마셨어? 내가 우리 엄마 있을 때만 참으라고 부탁했잖아. 그걸 못 참아서 또 마신 거야? 내가 왜 참아? 내 집인데. 입 다물고 제발 들어가. 엄마 죄송해요. 제가 이 사람 정리할 테니까 먼저 주무세요. 내일 병원 가셔야죠. 아들은 술 취한 며느리를 데리고 안방으로 갔어요. 정말 저는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정말로 속이 갑갑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들이 왜 며느리와 이혼 문턱까지 갔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들은 저와 같이 이것저것 검사를 받으러 미리 예약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아들이 속상할까봐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저를 위해서 연차까지 내고 같이 가준 아들한테 고마웠죠.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 검사를 받고 저는 치과까지 다녀왔는데 임플란트를 5개나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3개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에 썩은 게 많아서 늘어났던 겁니다. 저는 병원을 나오면서 아들한테 말했죠. 명우야, 나 임플란트 3개만 해도 괜찮어. 내가 먹으면 뭐 얼마나 먹는다고 그래? 하는 김에 다 하세요. 그럴수록 더 미리 고쳐야 음식 잘 챙겨 드시죠. 내가 미안해서 그렇지. 벌써 날짜도 다 잡았어요. 그냥 치료 받으세요. 저 결혼할 때 엄마랑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 잊으셨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곧 엄마 생신이잖아요. 제가 옷 한 벌 사드릴게요. 얼른 가요. 한참 멀었는데 벌써 뭘 사? 에이, 계절 바뀌는 김에 사는 거죠. 가요. 얼른 가요. 돈 걱정하는 저를 안심시키면서 아들은 제 옷까지 사주더군요. 남편 떠나고 처음 맞이하는 생일에 저는 그래도 아들이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덕분에 전 검사도 받고 심신의 안정을 되찾아갔어요. 그리고 임플란트까지 하고 제가 정말 호사를 누렸네요. 하지만 이런 든든함도 잠시였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고 서울에 지내는 2달 동안 며느리랑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아들이 준 옷을 걸어두니까 며느리가 톡 쏘아대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님, 설마 이것도 남편이 산 거예요? 왜? 아들이 엄마한테 이런 것도 못 해주냐? 어머님 오시고 생활비도 많이 올랐는데 옷까지 사주면 대체 저희는 뭘로 살아요? 너 지금 나 눈치 주는 거냐? 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저는 며느리가 하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돈 줄 때는 우리 시어머니고 아파지니까 완전히 선을 긋더군요. 그래서 저는 서러움에 노발대발 화를 냈죠. 그러자 아들이 큰 소리를 듣고 들어와 상황을 보더니 며느리를 다그치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대체 어디가 밑바닥인 거야? 어? 정말 이혼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돈 때문에 그렇지. 당신이 술값만 아껴도 우리 생활비 모자랄 일 없어. 알기나 해? 아들이 호통을 치면서 말하자 그제야 며느리는 꼬리를 내리더군요. 대체 이혼할 마음도 없으면서 왜 저렇게 생활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던 화상 같은 사이가
터지고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쯤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일찍 퇴근한 며느리가 생신상을 차려주겠다고 방에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참 뒤 뭐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가 절 불렀어요. 주방으로 가보니까 배달시킨 걸로 보이는 짜장면이 식탁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며느리는 뻔뻔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게 다 뭐냐? 짜장면이에요. 어머님 오시고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 결국 이번 달 생활비 빵꾸 났어요. 어머님 그동안 검사받은 병원비, 임플란트, 백화점에서 산 옷까지 다 얼만 줄 아세요? 그래도 저 며느리 역할하려고 짜장면 시킨 거예요. 생일에 면을 먹어야 오래 산다잖아요. 임플란트도 하시고 병원에서 검사까지 받았는데 오래 사셔야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며느리를 보니까 정말 황당했어요. 누가 봐도 이건 한 방 먹이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정말 기가 찬 목소리로 며느리를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넌 시애미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니? 왜요? 짜장면 싫으세요? 그럼 짬뽕 시켜드릴까요? 탕수육은 못 사드려도 짬뽕은 사드릴 수 있어요. 말만 하세요. 야, 너 계속 말장난 할 거야? 말장난이 아닌데요. 솔직히 어머님 같이 사는 거 좀 불편해요. 제 입장은 생각해 보셨어요? 네가 불편했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됐다 됐어. 내가 내려가련다. 어머님, 그러면 그동안 남편이 어머님한테 쓴 카드값 주고 가세요. 뭐? 뭘 줘? 이거 보시고 돈 주고 가시라고요. 요즘 세상에 자식들 피 빨아 먹으려는 부모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돈 주고 가세요. 저희도 맞벌이 힘들어요. 이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줄 건 주고 가셔야죠. 저는 며느리가 준 카드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총 1,500만 원이 적힌 금액이었어요. 저는 순간 눈이 돌아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소리치면서 말했어요. 너 빨리 튀어와. 내가 내 생일에 짜장면을 먹어야겠어? 짜장면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오늘 내가 소고기 사놓으라고 말했는데 벌써 짜장면을 시켰다고요? 그래. 네 마누라가 무슨 짓을 했나? 네가 직접 와서 봐.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너무 화가 났어요. 알고 보니까 아들은 며느리한테 소고기에 케이크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그걸 다 무시하고 나 한번 골탕 먹이자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 순간에 며느리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씩씩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러자 잠시 뒤 집에 온 아들이 주방 식탁에 있는 짜장면을 보고 소리쳤어요. 당신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짜장면이지. 그동안 돈을 얼마나 썼으면 생활비까지 부족한 건데 내가 돈 보내줬잖아. 소고기랑 케이크 사라고. 그걸 누구 코에 붙여? 그때 며느리와 아들이 싸우는 걸 보고 있자니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소리로 두 사람을 말리면서 말했어요. 둘 다 조용히 해. 명호 너 이 집 해줄 때 기억나니? 3억 줄 때 돈 갚겠다고 했었지? 네, 갚는다고 했어요. 그래, 나 그 돈 받아야겠어. 3억 내놔. 제 말에 며느리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들을 붙들고 물었어요. 뭐야? 그 3억을 빌린 거였어? 맞아. 그때 며느리가 아들의 말에 아차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재빠르게 말했습니다. 3억 내놓으면 1,500만 원 이거 줄 테니까 내 돈부터 갚어. 그리고 며느리 너 다시 나 볼 생각하지 마라. 난 너같이 개념 없는 며느리 필요 없다. 알겠어?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한 번 며느리는 영원한 며느리죠. 그리고 제가 소고기랑 케이크 깜짝 파티 해드리려고 사오려고 했어요. 다 필요 없다니까. 너나 사다 먹던지 해라. 그리고 당장 3억 내놔.
어머님 안 돼요. 그 돈 갚으려면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야 하는데 그럼 집 절반이 날아간다고요. 이제 집값 겨우 올랐는데 왜 그러세요? 치사하게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매달리면서 말하자 아들은 며느리를 떼어내면서 소리쳤습니다. 뺐다니 빌려줬다니까? 당신이 똑바로 했으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셨겠어? 그리고 당신이 여기 시집 올 때 제대로 해온 거라도 있어?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당신은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다 같이 살자고 이러는 거잖아.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소리가 지긋지긋해서 제 방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첫 차를 타고 떠날 작정으로 짐을 챙겼죠. 아들은 그날 며느리와 아주 밤새도록 싸우다 잠잠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랐을 손자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큰아들 사는 꼴이 답답해서 저는 첫 차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아들한테 문자를 남겼습니다. 어제 화가 나서 홧김에 한 소리야. 그 돈 주지 마. 그런데 문자를 보내자 아들한테서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엄마,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 답답해서 내가 살 수가 없다. 못난 모습 보여서 죄송해요. 내려가서 쉬고 계세요. 제가 그 돈은 꼭 드릴게요. 됐어. 필요 없다.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기다려주세요. 아들은 의미심장한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시골로 내려온 뒤로도 한동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 아들한테 3억이 입금된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그 돈 가지고 계세요. 노후자금 쓰셔야죠. 저 그 사람이랑 이혼하려고 이혼 소송 중이에요. 끝까지 버티는데 이번엔 꼭 이혼할 거예요. 아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정말 굳게 다짐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정리되면 한번 내려오라고 말하고 끊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바로 큰며느리였어요. 저는 보자마자 날이 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왔냐? 3억 받으러 왔냐? 아니요. 저 이제 돈 필요 없어요, 어머님. 어머님, 저 남편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요. 제발 그이 좀 알려주세요. 지금 저랑 이혼하겠다고 난리예요. 뭐라고? 너 웃긴다. 사이를 다시 돌려? 니들 8년 동안 살면서 몇 번씩이나 이혼하려고 했다면서 그러면서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건데? 깔끔하게 갈라서 지금 우리 아들 서울에서 변호사까지 선임했대. 그 정도면 끝장난 거야. 나도 내 아들 고집 못 막어. 네? 변호사요? 그걸 말려주셨어야죠. 장남 이혼남 만들고 싶어서 작정하셨어요? 지금 너 장난해? 내가 널 이혼시켰어? 어디라고 여길 와서 그딴 소리야? 내가 너 1,500만 원 나한테 청구할 때부터 제정신 아닌 건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어? 가서 다 정리해. 애걸복걸하면서 매달리는 며느리를 겨우 떼어내서 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들이 저한테 3억 보낸 걸 알고 둘이 크게 싸웠던 모양이에요. 며느리는 그렇게 싸워도 또 화해하고 애 때문이라도 살 줄 알았던 겁니다. 그야말로 며느리한테 손자는 방패였던 거죠. 엄마라는 사람이 애를 무기로 할 짓입니까? 심지어 그동안 살면서 며느리는 술 먹고 제 아들한테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큰아들이 참다 못해서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던 거예요. 맨날 돈 타령하는 통에 안 그래도 노이로제 권리판에 저한테 1,500을 요구했다는 소리에 아들은 그때 마음을 먹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때 3억도 분할 금액으로 포함될까 봐 저한테 미리 줬던 겁니다. 그동안 성격 차이가 심했지만 아들은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고 참아오다가 고쳐지지 않는 며느리의 술버릇과 돈 타령에 질릴 대로 질려버렸던 거죠. 그런데 며느리는 저 때문에 자기가 이혼하는 줄 알고
저를 설득하려고 강원도까지 왔던 겁니다. 정말 자기 잘못은 눈꽃만큼도 모르는 여자였어요. 내로남불이라는 말 있죠? 본인이 쓰는 돈은 당연하고 아들이 쓰는 돈은 용납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며느리 쫓아내면서 아주 한 끼도 안 먹이고 그대로 보내버렸어요. 그렇게 별 소득 없이 서울로 굶은 채 돌아간 며느리는 결국 이혼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똥이 저한테 튀면서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해서 애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반성문이라도 쓰고 손이라도 들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 재결합하게 도와주세요. 재결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깨진 그릇 다시 붙이는 거 아니야. 인연이 여기까지인 거니까 더 이상 전화하지 마. 저는 며느리 전화를 아예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정말 집 근처로 찾아올까봐 문 앞에 빗자루까지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이혼하면서 손자가 상처받게 될까봐 가장 걱정이었는데 오히려 더 잘 지내는 거 있죠? 주말에 큰아들이랑 같이 종종 내려오는데 손자는 전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지낸답니다. 그나마 손자가 초등학생이라서 큰아들이 회사 다니면서 키우기 무리가 없답니다. 그 엄마라는 인간은 이혼하자마자 더 이상 재결합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한 건지 손자를 거들떠도 안 보고 살아요. 아마 평생 가도 저렇게 한심하게 살 게 뻔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아들네 집에 가서 제가 밥도 해주면서 지내기도 했어요. 시골집하고 아들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다 보니 손자가 저를 잘 따른답니다. 그 후 아들한테 받은 3억은 다시 아들한테 돌려줬네요.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었기에 얼른 갚으라고 했어요. 끝까지 안 받겠다고 하는 통에 겨우 대출금을 다 갚았네요.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 아니겠습니까? 3억이라는 큰 돈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두 사람 간의 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부부 사이에는 돈보다 의리와 신뢰가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작은 신뢰는 은행에 넣어둔 돈에 이자가 조금씩 붙듯이 평소 일상에서 쌓아가는 건데 큰아들 부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신뢰예요. 그동안 며느리가 큰아들과 잘 지냈다면 돈 앞에서 무너질 일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난 것도 아닌데 돈에 지배받는 생활은 위험하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네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또 있는 대로 행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 때 온 가족이 다 모일 텐데 오랜만에 보는 만큼 돈 얘기 말고 사람 사는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면 좋겠네요. 연봉이 얼마니, 나이가 몇 살이니 같은 숫자 이야기는 빼고 우리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 물으면서 즐거운 연휴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사연을 보낸 것도 돈의 노예가 되면 파국이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네요. 이걸 계기로 큰아들과 저희 손자가 한층 더 성장했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님은 딸네 집에 갔다가 말도 안 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말았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2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할머니입니다.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옛날 일은 모두 다 까마득하게 잊고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오히려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옛날 일이 더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까지 하기 주책 맞지만 사실 저와 남편은 서로 첫눈에 반해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저희 친정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었어요. 아버지 회사는 1년에 한 번씩 야유회 같은 걸 갔었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아버지 회사 야유회에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야유회 자리에서 장기자랑 시간에 남편이 무대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에 제가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말을 걸 수 있을까만 신경 쓰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먼저 제게 다가와 기타 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을 걸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도 저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일부러 기타를 가르쳐주겠다며 다가온 거였어요. 그렇게 운명처럼 만난 저와 남편은 서로에게 강하게 끌렸습니다. 그때는 둘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만난 지 반년도 안 돼서 결혼하겠다고 설레발을 쳤습니다. 그러다 친정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혔어요. 너처럼 평생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공부만 하고 살던 애가 그런 없는 집 구석에 시집가서 도대체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너 시부모님 모시면서 얌전히 살림하면서 살 수 있어? 안 그래도 남편네 집안 사정이 썩 좋지 않아 부모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는데요. 결혼하면 제가 시댁에 들어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하니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걱정이 많으셨죠. 당시에 대학 갓 졸업한 애가 뭘 알겠어요. 철딱선이라고는 없었던 저는 마냥 남편이 좋아 현실을 전혀 직시하지 못하고 남편과 살 수 있다면 뭐든지 좋다고 우겼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했어요. 애아빠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술하고 친구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결혼하고 딸 낳을 때까지 1년 정도를 시댁에 들어가 살았었는데요. 저를 혼자 시댁에 두고 퇴근만 하면 매일 술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말은 매일 친구들과 밴드 연습하는 거라고 했지만 결국은 항상 술에 취해서 들어왔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이지 사람이 미쳐버릴 노릇이었어요. 저는 혼자 하루 종일 시댁에서 시부모님 수발을 들며 눈치 보느라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더군다나 저한테는 시누이도 둘이나 있었어요. 둘 다 남편보다 누나인데 제가 결혼하고 분가할 때까지 둘 다 결혼도 안 하고 시부모님이랑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럴만해요. 시누이 둘 다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 웬만해서는 시집가기 힘들겠다 싶었어요. 얼마나 드세고 못됐는지 자기들도 여자고 심지어 나이도 나보다 더 많으면서 집에 와서는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굳은 일을 자꾸 저한테 시켰어요. 시누이 둘 다 유니폼을 입고 일을 했었는데요. 퇴근하고 오면 벗은 옷은 꼭 대야에 그냥 담궈두기만 하지 빨지를 않았습니다. 당시에 시댁에 세탁기가 없었거든요. 제가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화장실에 그렇게 두고 나오면 영 신경이 쓰여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보면 제가 한 번씩 빨아주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냥 같이 사는 가족으로서의 배려 같은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샤워하고 나왔는데 큰 시누이가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올케, 왜 샤워하고도 그냥 나와? 화장실 바닥에 내 유니폼 못 봤어? 순간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받아쳤습니다. 유니폼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러자 순식간에 얼어붙은 표정의 큰 시누이가 저를 매서운 눈으로 쏘아보더군요. 상관이 없기는 왜 없어?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당연히 빨래는 올케가 해야지. 도대체 올케는 친정에서 뭘 배워온 거야? 그전에도 시누이들이 제 신경을 건드리는 소리를 한 적이야 많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참는다고 참았습니다. 어쨌든 저보다야 손 윗사람이니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 싶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이 집에 있는 사람들 모두 저만 빼고 다 같은 편인데 제가 나서서 목소리를 높여봐야 이기지도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 친정까지 들먹이며 재수없게 말을 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 형님이야말로 부모님께 도대체 뭘 배우신 거예요? 며느리가 식모예요? 제가 형님 빨래를 왜 해요? 제가 남편이랑 가정이 이루고 잘 살려고 결혼한 거지 형님 빨래나 해주라고 결혼한 줄 아세요? 지금까지 마음속에 꾹꾹 담아놨던 말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시누이들이 저에게 너무하기는 했어요. 자기들 일하고 들어와서 힘들다고 몇 시에 들어오든 저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했습니다. 쉬는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 종일 꼼짝도 안 하고 저에게 하루 세 끼를 다 얻어먹으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남편과 결혼을 한 건가 이 집에 식모로 일을 하러 들어온 건가 헷갈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머머? 얘가 감히 손윗사람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것 좀 봐? 너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 나한테 버릇없이 군 거 엄마 아빠한테 다 이야기할 거야. 유치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30이 다 된 노처녀가 한참 어린 올케한테 빨래라 마라 재수없게 구는 것도 어이가 없어 죽겠는데 이제는 시부모님께 이르겠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심지어 작은 신우까지 합세해서 둘이 저 하나를 이기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네가 남편 잘 만나서 집에서 호강하고 사니까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이제 한 식구 됐으니까 좀 편하게 해주려고 했더니만 너 안 되겠다. 진짜 시집살이가 뭔지 우리가 아주 똑똑하게 보여줄게. 날살 처먹고 어쩜 저렇게 못된 소리만 골라서 해대는지 결혼하고 같이 산 1년 동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바로 얼마 뒤 친정에서 신형 세탁기를 시댁으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시누이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나서 어머니에게 하소연을 좀 했더니 바로 세탁기를 보내주셨어요. 아무리 없는 집 구석이라도 그렇지 어쩜 아직도 세탁기가 없다니. 아휴, 진작 알았으면 바로 보내주는 건데 우리 딸이 괜한 고생만 했네. 그러게 그런 없는 집 구석에 시집 가는 거 아니라니까. 안 그래도 부모님께서 반대했던 결혼이다 보니 저도 웬만하면 부모님께 힘든 이야기는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니 비빌 언덕 없이는 시집살이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점점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오히려 딸이 생기고 나서는 더 힘들었습니다. 몸도 무겁고 힘든 와중에 시누이뿐만이 아니라 시부모님 시집살이도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요즘 며느리들한테 그랬다가는 다들 집 나가고도 남았을 거예요. 반찬을 하면 하는 대로 맛없다고 구박하고 시장에서 만들어서 파는 반찬을 조금이라도 사오면 더 구박을 하셨어요. 집에서 팽팽 놀고 먹으면서 부지런히 식사 준비할 생각은 안 하고 남편이 뼈 빠지게 벌어오는 돈 가지고 쉽게 살려고 그럼 되겠니? 앞으로도 앵연아 시장에서 만든 반찬 사서 들어오는 날에는 네 친정으로 보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지금 같았으면 더럽고 치사하다며 당장 짐을 싸서 나왔겠지만 그때는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시누이들한테는 그래도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언성도 높이고 했는데 시부모님이 말 한마디라도 하면 왜 그렇게 주눅이 들고 어깨가 움츠러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시부모님은 저희 친정부모님과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다투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이 컸었는데요. 시부모님은 자식들이 있든 없든 그냥 아무 데서나 싸웠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는 제가 있는데도 시어머니에게 물건을 던지고 부수고는 했어요. 그런 환경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 없었던 데다 성인이 돼서 그런 낯선 모습을 보며 견디려고 하니 쉽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툭하면 저에게도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어요. 냉장고에서 냄새가 난 애부터 시작해서 본인 방 걸레질을 안 했다고 제가 있는 쪽으로 걸레를 발로 차기도 했어요. 애를 낳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딸을 낳고 나니 그게 아니더군요. 제 어린 딸을 이런 집구석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고 살다가 딸을 낳고 나서야 분가를 했습니다. 그때도 시부모님은 분가는 무슨 분가냐고 난리를 치셨지만 도저히 그 집에서는 참고 살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또 친정에게 부탁했습니다. 저에게 비빌 언덕이라고는 친정밖에 없었으니까요. 친정 부모님이 따로 서울에 아파트를 사주셔서 그 핑계로 분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통화할 때마다 시부모님이 너무 무섭고 같이 살기 싫다고 하소연을 했더니만 아버지께서 집을 사줄 테니 무조건 분가해서 나오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이혼시키겠다고까지 하셨죠. 어려서부터 귀하게 자란 제가 결혼하고 그렇게 고생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이래서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결혼은 안 하는 건데 제가 잘못 생각했다 싶었죠. 그래도 우리끼리 분가해서 살다 보면 결혼 생활이 전보다는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더군요. 남편은 분가하고 나와서도 여전히 술만 먹고 친구들과 시간 보내기를 좋아했습니다. 당시에 저도 아이를 키우는 건 처음이라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아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혼자 매일 친구들과 놀면서 즐기는 모습이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순하고 얌전했던 저는 언제부턴가 건들기만 하면 폭발하는 쌈딱이 되고 말았어요. 제 딸에게 제일 미안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딸이 너무 예쁘고 귀해서 어떻게든 잘 키워보겠다고 친정에 신세까지 지고 시댁을 나온 거였는데 딸을 키우는 동안 남편과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느라 딸에게 매일 못 볼 꼴을 많이 보여줬어요.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시부모님이 무식하게 싸우는 꼴을 보는 게 그렇게 싫었었는데 어느새 제가 딸 앞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당시에는 남편이 너무 싫었어요. 결혼 전 남편을 너무 사랑했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달라진 남편이 너무나도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선택한 저 자신도 밉고 싫었어요. 차라리 그때 부모님 말씀대로 결혼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매일 후회했죠. 그러다 보니 남편만 보면 저도 모르게 미운 소리가 튀어나왔어요. 그날도 남편은 밤새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해서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택시나 타고 곱게 집에 들어오면 다행이죠. 매일 술이 떡이 돼서 집도 못 찾고 택시를 타고 집 주변은 빙빙 돌고 다니니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술이랑 친구가 좋으면 술이랑 친구랑 살지. 결혼은 나랑 왜 했어? 당신이 졸졸 쫓아다니면 않았어도 내 인생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어이씨구. 술이랑 친구랑은 결혼 못하니까 당신이랑 했지. 나도 당신이 이렇게 바득바득 바가지 긁는 여자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뭐야 당신 말 다 했어? 남편 노릇은커녕 아비 노릇도 못하는 인간이 어디서 큰 소리야? 분가하고 따로 나와서 사니 눈치 볼 시부모님도 없으니 오히려 더 매일 싸웠습니다. 저는 저대로 남편 하는 짓이 싫으니 결혼이 후회된다고 매일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남편대로 매일 들들 볶는 제가 지겹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싸우다 보면 어느새 방에서 딸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아이는 저와 남편이 싸우는 게 무섭다며 숨죽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어릿거릴 정도로 아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그 며칠 뒤면 또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매일 지긋지긋하게 싸우기를 반복하고 살다 딸아이가 대학생이 되던 해에 저나 남편이나 정신을 번쩍 차릴 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딸이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저와 남편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성인이니까 독립하고 싶어요. 학교 근처에 방 얻어서 나갈 테니까 월세 보증금만 좀 도와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말에 저와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딸애가 한 번도 독립의 독자도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에이, 우리 딸 농담이지? 집도 학교에서 멀지 않은데 갑자기 독립은 무슨 독립이야. 엄마, 우리 딸이랑 떨어지면 외로워서 어떻게 살라고. 제가 지긋지긋하게 남편이랑 20년이나 참고 산 건 다 우리 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딸 아니었으면 남편이랑 이혼했어도 진작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껏 힘들게 다 키워놨더니만 집을 나가겠다고 하네요. 나 지금까지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거 너무 힘들었어. 둘이 매일 싸우면서도 나 때문에 참고 산다고 하는 것도 너무 싫었고. 이제는 나도 성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나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엄마 아빠도 이제 내 핑계 대지 말고 둘이 알아서 살아. 난 엄마 아빠 이혼해도 상관없어. 그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머리가 띵합니다. 언제나 어린아이 같았던 딸내미가 어느새 이렇게 불쑥 커서 제 앞에서 저와 남편과 같이 사는 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때의 충격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끔찍해요. 그리고 얼마 뒤 딸은 정말 독립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일말의 언질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선포하고 나가버린 딸에게도 너무 서운했지만 사실 저를 원망하는 마음이 가장 컸어요. 어른으로서 아이 앞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당시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워하는 마음이 커서 아이고 뭐고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제 착각이었던 거죠. 제 마음을 잘 돌보지도 못하면서 애한테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딸아이가 독립해 나가고 난 뒤 큰 집에 덜렁 남겨진 저와 남편은 많이 반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부의 젊은 패기로 자식을 힘들게 했다는 것에 깊은 반성을 하며 앞으로는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둘이 다짐했어요. 저와 남편은 지난날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부부 상담 센터를 다니며 상담도 받았습니다. 물론 평생 싸워온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집을 나가겠다고 담담하게 말했던 딸아이의 슬픈 얼굴을 떠올리며 잘 참아보자 싶었어요. 딸에게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서요. 그래도 노력한 덕분에 차차 남편과 저의 사이는 좋아졌습니다. 함께 등산도 다니고 테니스도 치러 다니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갔어요.
남편도 지난 날들을 많이 반성하고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그동안 당신이랑 우리 딸내미한테 못한 거 평생 내가 갚으면서 살게. 미안해. 남편은 약속의 하나로 술까지 끊고 집안에 충실했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오면 함께 저녁을 먹고 저에게 기타를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부모님과 제 중간에서 방관자가 아니라 아들과 남편으로서 역할에도 충실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래도 서로 잘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저와 남편은 몇 년 새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진작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몇 년 새 싸우는 일 없이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딱 맞아요. 딸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결혼하겠다면서 남자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저나 남편은 전혀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 연애를 5년 넘게 했대요. 이런 와중에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딸애가 데려온 사윗감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있다면 결혼을 뜯어말리고 싶었습니다. 예비 사윗감은 술 안 마신다는 것 빼고는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도 어른으로서 이런 소리 하고 싶지 않지만 사윗감은 딸보다 5살이나 많고 30을 훌쩍 넘긴 나이면서도 이뤄놓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대 때 만화 그린다고 집에 처박혀 그림만 그리다 허송세월을 보내고 얼마 전에 작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월급이 글쎄 200만 원도 안 된다네요. 그렇게 살았으니 모아둔 돈이 있을 리 없죠. 심지어 지금 사는 집도 반지하 월세에다가 젊어서 그림 그리면서 생활비 대출받은 게 1억 원이나 있답니다. 저는 딸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너무 기가 막혀 얘가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왜 저에게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누가 봐도 너희가 지금 결혼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염치로 집에 와서 결혼 허락을 해달라는 거야? 저도 딸에게 쌀쌀맞게 대하기는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딸이 저와 남편에게 해도 너무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딸년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히더군요. 결혼할 상황이라는 게 따로 있어? 우리 연애도 5년이나 했고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우리 둘이 결혼하면 잘 살 거야. 순간 저와 남편은 눈이 둘이 딱 마주쳤어요. 그리고 동시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떠오르는 게 저와 남편이 결혼하겠다고 친정 부모님께 인사를 갔던 날이 떠오르더군요. 우리 부모님도 지금의 우리처럼 이렇게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을까 싶었습니다. 지금이야 둘 다 서로 너무 좋으니까 현실이 안 보이겠지. 근데 엄마 아빠 눈에는 너무 다 보여. 너희 둘 지금 결혼하면 매일 지지고 볶고 살다가 결국은 못 산다고 할 거야. 물론 남편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과정에서 이야기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저도 남편과 생각이 같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결혼 생활이라는 게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린 엄마 아빠랑 달라. 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싸우고 엄마 아빠처럼 실패한 결혼 안 할 자신 있다고. 딸아이 입에서 실패한 결혼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너 실패한 결혼? 엄마 아빠한테 네가 있는데 왜 실패한 결혼이야? 그리고 엄마 아빠는 적어도 빚은 없이 시작했어. 그런데도 현실이 안 싸우고 살 수 없게 만드는 게 결혼이라고. 근데 너희는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빚까지 떠안으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얼씨구, 행여나 안 싸우고 잘 살겠다. 딸에게 빈정거리는 엄마가 되고 싶지는 않았는데 딸의 행동에 절대 좋은 날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감정이 상한 채 헤어지고 난 뒤 저와 남편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누가 봐도 허락해 줄 수 없는 결혼이었는데 딸이 하는 짓을 보니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더군다나 5년이나 넘게 만났는데 저나 남편이 설득한다고 해서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았죠.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제 입으로도 말하기 부끄러운데 딸년이 결국은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는 임신했다고 통보를 하더군요. 벌써 9주 됐대. 엄마랑 아빠가 허락 안 해주고 뭉기적거리는 바람에 나 배불러서 결혼식장에 들어가게 생겼다고. 세상에 이런 걸 보고 눈 뜨고 코 베인다고 하나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제 딸년이었지만 어쩜 저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너 내 딸 맞아? 집 나갈 때도 부모한테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나가더니만. 결혼까지 이게 뭐야?
시집도 안 가냐니 임신한 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라고? 그렇게 뻔뻔해? 내가 못할 짓 한 것도 아닌데 뭐. 엄마가 뭘 그렇게 화를 내? 나도 이제 다 큰 성인인데 애 먼저 갖고 결혼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딸이 임신했다는데 축하한다는 말이 먼저 아니야? 꼭 그렇게 고지식한 티를 내야겠어? 어이쿠, 축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길 가는 사람 열이면 열 다 붙잡고 물어봐라. 이게 지금 한가하게 축하나 할 상황인지. 젊어서는 남편이 그렇게 제 속을 뒤집어 놓더니만 이제 좀 나이 들어서 마음 좀 편하게 사나보다 했더니 뒤늦게 딸년이 제 속을 뒤집는데 속상해 죽겠습니다. 딸년은 하루라도 빨리 결혼 날짜를 잡겠다고 지멋대로 선전포고를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날 저녁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딸에게 너무 서운해서요. 물론 딸 마음을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부모 속 꽤 썩이고 결혼했으니까요. 사실 그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돌을 닦는 것과 같다는 걸 말이죠. 제가 살아본 바에 의하면 아무리 사랑해서 한 결혼이라도 결혼 생활이라는 건 현실이에요. 생활이 힘들어지면 부부끼리 서로를 탓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수록 더 그래요. 굳이 제 딸이 왜 그런 힘든 길을 따라서 가려는 건지 속상하기만 했어요. 우리 딸은 우리랑 다르다잖아. 우리 둘이 젊어서 그렇게 싸우는 걸 보고 자라서 힘들었단 애가 설마 우리처럼 살겠어? 우리 딸은 누구보다 똑똑한 아이니까 알아서 잘 살 거야. 여보, 우리 서로 기분 좋게 속 시원하게 허락해 줍시다. 남편도 예비 사이가 썩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할 수 없지 않냐면서 그냥 기분 좋게 허락해 주자고 했어요. 앞으로 딸과 사이의 앞날에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면 되지 않겠냐고요. 오랜만에 남편이 큰 힘이 됐습니다. 젊어서는 항상 자식 일에 뒷전이더니만 부부 상담을 받은 게 확실히 효과는 있는지 제가 딸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누구보다 제 편에 서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이제야 우리가 진짜 부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 말대로 속 시원하게 딸과 사이의 결혼을 허락해주기로 했어요. 어차피 아이도 가진 상황이라 딸이랑 사위는 이미 결혼하는 거라고 마음을 먹었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딸아이의 결혼을 기분 좋게 응원해주지 못한 게 미안해서라도 사위와 딸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음식 솜씨 발휘를 좀 했어요. 예비사위를 위해 삼계탕도 하고 잡채에 갈비까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렸습니다. 그동안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저와 남편이 딸에게 서운한 만큼 아마 딸도 저와 남편에게 서운한 게 많았을 것 같아서요. 모녀지간 싸움이야 부부싸움만큼이나 칼로 물베기 아니겠어요. 딸도 제가 살인 창을 보고는 그제야 제 마음을 알았는지 힘들게 뭘 이런 걸 많이 차렸냐고 하며 전처럼 밝게 웃어주더라고요. 우리 사위 온다는데 장모가 이 정도는 해야지. 아이고 배들 고프겠다. 얼른 앉아서들 밥 먹어. 저도 제 입에서 우리 사위라는 말이 그렇게 불쑥 나올 줄은 몰랐었는데 저도 딸 가진 엄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오더군요. 어쩌겠어요. 제 딸년이 저렇게 좋다는데. 제 마음에는 안 들어도 앞으로 평생 제 딸이랑 손주를 책임지고 살아줄 사위이니 예쁜 구석을 찾아봐야겠죠. 그런데 제 자식이 아니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예쁜 구석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더군요. 남자가 인물이 없으면 성격이라도 좋던지 성격이 별로면 인물이라도 좀 보는 맛이 있으면 좋은데 애가 영 눈에 띄는 게 없었습니다. 남의 집 귀한 아들 생긴 거 가지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애가 참 보면 볼수록 별 볼 일 없어 보였어요. 삐쩍 말라서 밥도 한 그릇 못 얻어먹고 다니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목소리에도 힘이 하나도 없더군요.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하긴 하는데 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둘이 좋아서 결혼을 하기로 했으면 뭔가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전혀 결혼 준비라는 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식사를 마치고 함께 과일을 먹으며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지낼 생각인지 물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아이는 어떻게 키울 계획인지도요. 집이야 제가 지금 사는 집보다 윤영이가 사는 집이 더 크고 좋아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살려고요. 그리고 애는 제가 특별히 할 게 있을까요? 낳는 건 윤영이가 할 텐데. 제가 거창한 대답을 듣겠다고 물어본 건 아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뭔 대답이 저 따위인지 모르겠어요. 예비사이가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건 알지만
그래도 나이가 30이 훌쩍 넘었는데 저 정도로 결혼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니 예비사위네 집안은 저희 시댁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았어요. 예비사위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랑 둘이서만 단칸방에 살았답니다. 어머니는 사위가 아주 어릴 때 집을 나가 얼굴도 본 적이 없고요. 그나마 아버지마저 사위가 중고등학교 때 술만 마시고 들어오시면 사위를 때려서 사위가 고등학교 때 집을 나왔나 보더라고요. 친구 집을 전전하다가 다행히도 당시 사위의 담임 선생님이 사위의 사정을 알게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보내져 대학까지는 다닐 수 있었답니다. 나는 사위가 안쓰러운지 연신 눈물을 훔쳤어요. 반면 저는 사위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도 저랑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의 이야기면 안쓰럽고 눈물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제 딸이 저런 기구한 사연 속 주인공과 결혼을 한다고 하니 마음이 무겁더군요. 어두워진 제 표정에 남편이 걱정됐는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며 제 손을 꼭 잡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의외였습니다. 그래, 우리 사위도 그동안 고생 많았네. 결혼 준비야 차차 우리가 알아서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둘 다 몸부터 챙겨. 엄마 아빠가 건강해야 아기도 건강하게 나오지. 남편은 신혼집이랑 예식장은 본인이 다 알아서 구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둘이 살던 보증금을 가지고 결혼 준비하는데 다 쓰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딸이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더군요. 아빠 정말이야? 아빠가 우리 집도 구해주고 예식장 밥값도 다 내줄 거야? 그럼 그러니까 너희 둘이 이 좋은 시절에 엄마 아빠처럼 싸우지 말고 서로 아끼면서 살아. 알았지? 제 딸이지만 저럴 때 보면 영락없이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결혼 준비 도와준다는 말에 아주 입이 찢어지게 좋아하더군요. 제 딸이지만 참 저를 많이 닮았어요. 저도 저인 게 그래도 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한결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렇게 딸과 사위는 무사히 식을 올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제 딸을 그대로 빼다 박은 아들이었어요. 손주는 자식하고 또 다르더군요. 자식 키울 때는 시부모님 시집살이에 시누이들의 구박에 치이며 악착같이 버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제 딸이 그렇게 이쁜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손주는 울어도 똥을 싸도 너무 예쁘기만 하더라고요. 딸내미는 애를 낳고도 바로 일을 하러 나가야 했어요. 육아휴직이라고 딱 3개월 쉬고 바로 나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딸이 조금 더 쉬었으면 했는데 사위 벌이가 영 시원찮으니 딸이 열심히 벌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에 제가 손주를 봐주러 딸네 집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딸은 시터를 쓰겠다고 했는데 제가 더 걱정돼서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손주를 돈 주고 남의 손에 크게 한다는 게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예쁜 건 예쁜 거고 애를 봐주는 건 또 다른 문제더군요. 늙어서 손주 키워주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와중에 신경 쓸 게 너무 많았어요. 딸도 신경 쓰랴 사위 눈치도 보랴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딸이 사위보다 퇴근 시간이 더 늦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사위 밥까지 챙겨야 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고 온 사위 밥도 안 먹이고 바로 애를 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제가 애를 보며 사위 저녁상까지 매번 차려야 했습니다. 이게 은근 시집살이가 따로 없더군요. 사위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편하고 사위는 전혀 다르잖아요. 남편이야 제가 바쁘면 대충 챙겨주면 되지만 장모 입장에 사위를 어떻게 대충 아무거나 차려서 먹이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사위가 입이 짧아요. 남자가 밥 한 공기도 제대로 다 못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뭐라도 챙겨 먹이려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어느새 저는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 제 남편도 챙겨야 하고 딸네 집도 챙겨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손주를 보고 8시 넘어서 집에 와 쉬지도 못하고 늦게까지 반찬을 하다 자기 일수였습니다. 물론 제 자식들 먹이는 일이니 힘들어도 할만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사위의 술 문제였어요. 사위가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있는데도 자꾸만 반주를 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워낙 젊어서부터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남자 술 먹는 거 가지고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위는 저희 남편보다 더 심했습니다. 양이 문제가 아니라 매일 먹었어요. 처음 몇 달은 그냥 넘어가다가 아무래도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주 베란다에 나갈 때마다 소주병이 박스채로 있는데 저도 욱하더라고요. 이서방,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자꾸 술에 기대면 안 돼. 나 가고 나면 둘이 같이 애도 봐야 하는데 매일 그래 술 취해서 있으면 되나? 저는 최대한 좋게 말한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내 딸도 퇴근하고 와서 힘든데 너까지 술 취해 있으면 되겠냐 소리치고 싶었지만 애써 애둘러 말한 겁니다. 그런데 사위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장모님, 저는 일이 힘들어서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을 너무 좋아해서 마시는 거예요. 저 자식 먹여 살리느라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사는데 먹고 싶은 술 정도는 먹으면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느 때보다 또박또박 말하는 사위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말문이 턱하고 막히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순간 저도 짜증이 좀 났습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어서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사위에게 싫은 소리를 좀 하고 말았어요. 이보게 이서방, 누가 보면 자네가 엄청나게 벌어다줘서 우리 딸내미가 집에서 호강하면서 사는 줄 알겠네. 자네 눈엔 우리 딸내미 애 낳고 100일 만에 나가서 저렇게 늦게까지 고생하는 거 그건 안 보이나? 나이를 처먹고도 철없는 사위의 모습에 화가 나서 그만 저도 못 참고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저도 참을 만큼 참은 겁니다. 그동안 매일 퇴근하고 오면 술 마시고 딸이 올 때까지 버티지도 못하고 코를 골며 드릉드릉 잠을 자는데 사위라도 그 모습이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래도 제 말을 알아듣기는 했는지 사위도 입을 꾹 다물더니 이내 알겠다고 본인이 생각이 짧았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날만큼 화가 나서 사위에게 손주를 안겨주고 딸이 오기 전에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어이없는 일이 생겼어요. 딸에게 연락이 왔는데 저더러 이제 손주 봐주러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시터분 구했어요. 당장 오늘부터 와주실 수 있다고 해서 불렀으니까 엄마는 안 오셔도 돼요. 저는 순간 어안이 벙벙해서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이건 분명 이상했어요. 딸이 시터를 구하고 있었으면 제가 몰랐을 리가 없는데 딸이 전혀 저에게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전날 사위와 제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저더러 오지 말라고 하니 이건 분명 사위의 입김이 들어갔구나 싶었습니다. 왜? 이서방이 내가 준혁이 보러 오는 게 불편하다고 하디? 그래서 급하게 시터 구한 거야? 처음엔 딸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얼마 전부터 시터를 구하고 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바본가요? 너무 뻔한 일을 돌려서 말하니 저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투덜거렸어요. 너희가 지금 형편에 시터까지 쓰면 어떡해? 네 남편 월급보다 시터 월급으로 더 나가겠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도 화가 나니 말이 좋게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딸도 한계가 왔는지 버럭 화를 내더군요. 엄마가 그런 소리 하니까 이사방이 불편해하는 거 아니야. 나도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 사람 그런 거 다 알고 결혼한 건데 왜 자꾸 잔소리를 해요? 이래서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딸은 또 제 앞에서 사위 편을 들었어요. 저도 할 말은 많았습니다. 저도 다 딸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 애써 참았어요. 알았다 알았어. 다 엄마 잘못이지. 그럼 엄마는 이제 손 뗄 테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잘해봐. 손주 봐주는 일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야 시작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속상하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시터 구하고 나서 서로 거리를 좀 두면서 지내다 보니 오히려 딸과 제 사이는 애 봐줄 때보다 훨씬 더 낫더라고요. 자식 새끼도 대가리 크면 남이라더니만 괜히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것보다 서로 자주 안 보고 가끔 보는 게 더 나았습니다. 저도 괜히 딸과 사위 일에 간섭을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지냈어요. 제가 괜히 더 아는 척하고 관여해봐야 딸이나 사위나 귀찮아하는 것만 같아서요. 그리고 그렇게 대면 지내다 보니 오히려 저도 마음이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손자가 어린이집에 다닐 정도로 컸어요. 확실히 손주가 조금 크고 나니 더 얼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평일엔 다들 바쁘다 보니 주말에는 자기들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괜히 주말에 전화해서 집에 오라고 하면 싫어할 것 같아서 눈치를 보다가 정 손자가 보고 싶으면 주말에나 애를 집에 데리고 와서 재우면서 좀 봐줘야 볼 수 있겠더라고요. 손자도 손자지만 사실 제 딸이 더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애 보랴 일하랴 매일 바쁘다 보니 딸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래도 2, 3일에 한 번씩은 손자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하는 길에 딸이 자주 전화를 하는데 웬일로 일주일이나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럴 때면 그냥 일이 바쁜가 싶어 원래 제가 먼저 딸에게 전화를 잘 안 하는데 마침 주말에 손자 생일도 다가오고 해서 제가 전화를 먼저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서야 딸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하루 멀다 하고 전화하는 애가 이번 주에는 통 연락이 없어서 엄마가 먼저 전화했어. 딸, 요즘 많이 바쁘니? 바쁘기는 그냥 준혁이가 감기 걸려서 며칠 고생하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어요. 왜 엄마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딸이 평소에도 말이 많은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날은 뭔가 말수가 적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손자가 아팠다고 하는 걸 보니 영 잠을 못 잤나 싶더라고요. 너 목소리가 안 좋다. 이번 주에 엄마가 가서 준혁이 데리고 올까? 그래야 너도 좀 쉬지. 다 커서 시집까지 간 딸이라도 옆에서 보면 항상 걱정되고 안쓰러워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사달라, 뭐 먹고 싶다 철없이 조르던 녀석이 어느새 커서 애엄마가 되어 있다는 게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항상 딸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뭘 도와주면 좋을까 고민합니다. 사실 지금이야 딸도 시집가서 잘 살고 있고 저도 남편이랑 그런대로 잘 지내고 있지만 딸이 한참 예민하던 시절 저와 남편이 저지른 일이 있잖아요. 딸이 저나 남편 때문에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하니 결혼해서 사는 동안만큼은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애 생일인데 그래도 집에서 파티라도 해야지. 이번 주 주말은 집으로 와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요. 며칠이나 연락이 없길래 걱정했는데 그래도 별일이 있는 건 아닌지 딸애가 주말에 손주 생일 파티를 한다고 초대를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오랜만에 딸도 보고 손주도 보는 거라 신이 나서 일찍이 딸네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와 남편이 괜히 갔나 봐요. 오랜만에 딸네 집에 가는데 사위 얼굴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딸은 애써 손주를 안고 웃으며 반겨주었지만 아무래도 사위 표정이 평소랑 달랐습니다. 평소에도 사위가 저나 남편에게 살갑게 구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예 똥인상을 쓰지는 않았었는데 그날은 대놓고 얼굴을 구겨대서는 저와 남편을 보고도 고개만 대충 숙이고 말더라고요. 사위의 행동에 저는 순간 또 욱했지만 애써 꾹 참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손주 생일인데 괜한 일로 또 문제를 만들고 싶지는 않아서요. 그래도 딸과 손주 덕분에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제 그렇게 준비를 했는지 딸애가 맛있는 걸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딸은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는 줄 알았더니만 언제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아졌대? 나도 벌써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솔직하게 미역국은 내가 엄마보다 낫지 않아? 그래. 너희 엄마 미역국은 영 간이 심심하지. 우리 딸이 끓인 게 내 입맛에도 딱이야, 딱이다. 얼씨구 부녀지간에 아주 신이 났네. 아무리 그래도 내 음식 솜씨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지. 안 그런가 이서방? 네, 뭐 그런 것 같네요. 사위의 떨떠름한 반응에 순간 집안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딸애가 일부러 말을 돌리며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지만 사위의 반응은 식사 자리가 끝날 때까지 똑같았어요. 저는 아무래도 사위의 행동이 신경 쓰여서 사위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안 좋다고요. 이서방, 요즘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전보다 얼굴도 좀 야인 것 같고 표정도 영 안 좋네. 아니요. 제가 다니는 회사야 코딱지만한 회사인데 무슨 일이 있을 게 뭐가 있나요? 그냥 좀 애 보느라 힘들어서 그래요. 사위의 말에는 분명 뼈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난번에 사위가 벌어오는 돈이 시원찮다는 식으로 말한 거 가지고 사위는 아직도 꽁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대로 아무 일 없다는 듯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사위에게 제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이서방, 내가 지난번에 자네한테 한 이야기 그것 때문에 아직도 서운한 거야? 그때는 내가 내 자식만 걱정하느라 생각이 짧았어. 기분 나빴으면 내가 사과할게. 아무리 자식이라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사위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아 안 그래도 내내 마음이 쓰였어요. 저는 조금 부끄러워도 사위에게 제대로 사과를 했습니다. 서로 기분이 상하는 게 있어도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자연스레 넘어가지는 게 가족이니까요. 저와 사위가 피는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벌써 장모 사위로 지낸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다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울 것도 없었어요. 장모님이 그렇게 말하시니까 저도 괜히 죄송하네요. 제가 속이 좁았어요.
사위도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애써 담담하게 말하는 게 그래도 본인도 저에게 잘한 건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다 먹고 손주와 케이크까지 불고 나서 저와 남편은 딸네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딸네 집에서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 남편도 저도 마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잊고 있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글쎄 손주 녀석 생일이라고 봉투에 용돈을 넣어놓은 걸 깜빡했지 뭐예요. 사실 말이 손주 용돈이지 딸에게 주는 생활비였어요. 대놓고 돈을 주면 딸이 잘 받지 않아서 딸, 사위, 손주 생일 때나 명절에 제가 따로 봉투에 300 정도 넣어 주고는 해요. 딸이랑 사위도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거야 알지만 요즘 세상에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더군다나 딸내는 일한다고 치떡까지 쓰는데 항상 돈에 허덕일 게 뻔해서 생활비라도 좀 보태줘야 제 마음이 편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차에 가 있으라고 하고 급한 대로 저만 다시 딸네 집으로 올라갔어요. 봉투만 후다닥 주고 다시 내려오라고요. 그런데 사위가 연신 집에서 음식 냄새가 난다고 투덜거리더니 현관문을 아예 활짝 열어놨더라고요. 아이고 벌레 들어오면 어쩌려고 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으면 어떡해. 저는 다시 올라온 게 민망해서 애써 너스레를 떨며 딸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야 말았어요. 손주를 등에 업고 재우고 있는 딸에게 다가간 사위 자식이 제 딸 뺨을 세게 갈기더라고요. 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말이죠. 아휴, 너는 가만 보면 소름 끼치게 가식을 참 잘 떨더라. 이 상황에 네 애미애비 왔다고 아주 신이 나가지고 실실 쪼개면서 말도 많이 하더라? 저는 순간 이성의 끈이 빠지지 끊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눈이 휙 돈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걸 보고 하는 말이었어요. 너 이 새끼 지금 내 딸한테 뭐 하는 거야? 이 쪼다 같은 새끼가 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대? 저는 신발을 벗는 것도 잊은 채 거실로 달려들어가 사위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나타날 줄은 몰랐는지 사위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 하는 거야? 아파요, 요나요. 놓기는 몰라. 너 이 자식, 내 딸한테 손댄 거 오늘 처음 아니지? 언제부터 이랬어, 이 나쁜 새끼야! 이거 놓고 말해요, 말로. 장모님 잘난 딸내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이래요. 인연은 맞아도 싸다고요. 사위자식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세상에 맞아도 싼 짓이 도대체 어디 있다고 제 딸내미가 맞을 짓을 했다네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더 어이가 없어서 손바닥을 높게 들어 싸가지 없는 사위놈의 뺨을 세게 날렸어요. 그러자 순간 눈이 희번득 돌아버린 사위자식은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니 저를 세게 밀쳐내더군요. 에이, 이 아줌마가 미쳤나? 편들 게 따로 있지. 당신 딸 바람 피운다가 나한테 걸렸어. 더러운 년 데리고 살아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사위놈이 저를 세게 밀치는 바람에 저는 그대로 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한참이 돼서도 제가 내려오지 않자 걱정이 된 남편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저는 그대로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딸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지 펑펑 눈물을 쏟으며 제 팔을 붙들고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연신 사정하며 저 사람이 하는 말 믿지 말라고 울부짖었어요. 그날 딸과 손주를 그대로 집에 두고 올 수 없어서 급한 대로 우리 집으로 데려와 하루 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딸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사위놈이 연애할 때부터 집착이 심했답니다. 딸이 다른 남자랑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싫어했대요. 그때는 둘 다 나이가 어렸으니 딸도 단순히 질투가 심한 정도 생각했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뒤부터 자꾸만 술에 의존하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집착이 더 심해졌대요. 딸아이가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남자 상사가 있는데 자꾸만 그 남자 상사와 엮으면서 의심을 했대요. 딸 핸드폰을 훔쳐보는 건 일상이었고 딸 핸드폰에서 별다른 게 나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딸에게 핸드폰 메시지를 삭제했다고 의심했답니다. 심지어 핸드폰 매장까지 가서 통화 내용과 메시지 내용을 뽑아달라고까지 했대요. 직원이 메시지 내용까지는 뽑아줄 수 없다고 했더니 거기서 직원한테 나랑 입 맞춘 거 아니냐고 막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치더라고.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야?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사위의 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답니다.
회사에서 야근이라도 하면 손주를 늦게까지 시터에게 맡겨놓고 혼자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피웠대요. 딸아이와 그 남자 상사만 있는 것도 아닌데도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딸과 상사가 나오는 순간 달려들어 멱살까지 잡으면서 바람을 피웠다고 몰아붙였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사위가 아무래도 알코올 중독인 것 같았어요. 결혼 초부터 그렇게 술을 먹더니만 결국은 병이 난 거죠. 딸아이에게 손댄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고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와 남편은 이들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미 사위놈의 증상은 선을 넘었어요. 저는 곧바로 딸과 사위의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병원부터 알아봤습니다. 사위가 정상적으로 이혼만 해주면 다른 건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사위놈이 죽어도 이혼을 안 하겠다고 우겼어요.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나 버리고 그 새끼랑 살림 차리라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사위놈은 이혼 안 하겠다고 물건까지 던지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알아본 거예요. 사위놈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진단서가 필요했거든요. 저는 사위놈이 물건을 던지고 난동을 부리는 동영상을 찍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에서 사위놈에게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했어요. 사위는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이 심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망상장애로 인한 조현병 증상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사위에게는 안 된 일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오히려 잘 된 일이었습니다. 사위는 곧바로 입원 결정이 떨어졌어요. 어린 아들이 있다 보니 사위의 상태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게 제 딸은 사위놈과 이혼하고 아들을 데리고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딸아이가 이혼하면 저도 남편과 둘 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았어요. 딸아이가 사위를 많이 좋아하긴 했는지 사위를 불쌍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미워하더니만 어떻게 똑같은 짓을 해. 딸은 손주를 위해 사위 같은 아빠는 없는 게 낫다고 판단해 이혼하긴 했지만 이혼하고 나서도 가끔 사위 병원에 면회를 가요. 갈 때마다 약 잘 먹고 술 꼭 끊어야 한다고 그래야 병원에서 나올 수 있다고 희망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 속으로 낳은 제 딸이지만 전현도 참 답답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제 눈으로 딸이 사위에게 맞는 걸 봤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직접 보지 않았다면 딸은 저에게 평생 숨기고 참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끔찍했던 일은 일단락되었지만 딸아이의 마음속엔 아직 상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자다가 벌떡벌떡 깨서 한참을 못 자고 뒤척이더라고요. 저희 딸이 씩씩하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딸과 함께 읽어보고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40대 여자입니다. 요즘 한절기라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덕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제 인생에 아주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의사니까 어느 모임을 가도 편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생각해도 인생이 쉽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제보할 사연도 마찬가지고요. 시골 출신 홀어머니, 이 두 개의 단어만 봐도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시겠죠?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륙에 있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랑 둘이 살았는데 아버지 존재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절 임신하셨을 때부터 아빠가 없었거든요. 듣기론 사고로 죽었다고 하던데 진실 여부는 모릅니다. 애초에 궁금하지도 않아요. 사실 어렸을 때를 회상하는 건 제게 고통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만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대충 엄마와 둘이 가난하게 살았고 매우 힘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와 수도가 끊기는 건 일상이었고 등록금 낼 돈도 없었어요. 그나마 죽기 살기로 4시간 자고 공부해서 제가 공부는 잘했거든요. 그 가능성을 보고 선생님들이 학비를 대신 내주셨습니다. 지금도 연락하는 은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 고등학교 학비를 대부분 내주셨어요. 요즘도 명절 때마다 꼭 안부 인사를 드리고 있죠. 어린 마음에 성공하면 이런 돈 없는 솜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빨리 깨우쳤어요.
월세 낼 돈이 없어 엄마가 집주인에게 무릎 꿇고 비는 것을 보고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공부가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덕분에 서울에 있는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죠. 진영아, 예과 때는 공부 안 해도 돼. 왜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본과 올라가서 하면 돼. 장학금 받아야 돼. 너희끼리 놀러가. 난 진짜 괜찮아. 대학에 와서도 저는 남들 다 노는 신입생 때도 논 적이 없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야 했고 또 과외도 5개나 돌렸거든요. 사정상 엄마는 시골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서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활비는 당연히 제가 과외에서 번 돈으로 냈어요. 문제는 등록금이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려고 고등학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죠. 그렇게 과외하고 받은 돈을 모으고 모아 엄마에게도 매달 보냈습니다. 안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의대에 갔다는 것도 충분한 자랑거리잖아요. 그런데 돈까지 매달 아쉽지 않게 보내니 엄마는 입이 귀에 걸려 있었어요. 제가 보내준 돈으로 작지만 김밥 가게를 하나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의사니까 상대도 당연히 의사나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일단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가 과외였어요. 네, 바로 남편과 저는 과외 선생과 학생으로 만났습니다. 사실 선생과 학생이라는 말도 어색한 게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2살밖에 나지 않아요. 민서가 숙제 다 해왔네. 잘했어. 혹시 모르는 문제 있었어? 아니요. 그래? 다행이다. 그러면 오늘 진도 나갈게. 중간에 막히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아직도 남편의 고등학생 시절이 기억납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궐 같은 집이었어요. 학교 동기가 어머니가 까탈스럽다며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소연했었거든요. 그런데 돈은 남들보다 2배를 준다는 말을 듣고 바로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과외 학생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한텐 지금 시어머니죠.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유별나셨어요. 저도 서울에 있는 많은 부잣집 학생들 많이 봤거든요. 방학 때는 입주 과외로 같이 생활하며 과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까탈스러운 학부모를 상대하는 건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그 중에서도 유별났죠. 선생님, 우리 아들이 3대 독자거든요. 그래서 꼭 서울대에 진학해야 돼요. 할아버지랑 얘 아빠도 서울대 나왔으니까 우리 아들도 당연히 서울대 가야 되거든요. 아, 네. 저도 최선 다할 테니까 민석이도 가정에서 많이 신경 써주세요. 우리 민석이 아들 최선 다하고 있죠. 우리 아들이 저번 체육대회에서도 1등을 했어요. 이렇게 똑똑하고 잘생겼으면 운동은 좀 못해도 되는데. 맞죠? 그리고 저번엔 사생대회 나가서도 1등 했어요. 어쩜 이렇게 잘났을까요? 아마 제 피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어머니와 대화하면 거짓말하지 않고 귀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의 끝이 모두 다 남편 자랑이었거든요. 뭐만 하면 자기 아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대단하고 등 끝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고등학생 때는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가르치는 건 정말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 동기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만뒀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과외했는데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죠. 대한민국 부자들이 사는 곳에서도 화려한 집에서 살던 남편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돈 하나는 정확히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한 푼이 아쉽던 시절이라 시어머니의 남편 자랑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과외를 끝까지 진행했습니다. 너무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남편의 학업 성적이었어요. 남편은 안타깝지만 본인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바닥을 기는 성적은 아니었고 서울대는 가지 못하는 성적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재수까지 했는데 재수해도 서울대를 가지 못했어요. 그때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잘 느껴져서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그때는 또 본과에 들어가서 과외를 중간에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 힘들어해서 제 일정을 빼고 공부를 봐줬어요. 인간 대 인간으로 안쓰러운 마음이 컸거든요. 저는 돈이 급했기 때문에 그때 남편에게 전혀 이성적인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마침내 서울에 있는 아주 명문대는 아니어도 적당한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그 학교는 바로 제가 다니던 학교였습니다. 실습과 시험으로 바쁜 날을 보내던 저에게 남편은 아주 저돌적으로 들이댔어요. 그때까지 아무도 사귀지 않고 있던 저는 연애는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우선이었으니까요. 아니, 네 인생 살아. 난 진짜 연애는 사치야. 남편은 제가 대놓고 거절해도 병원에서 실습하면 병원 1층에서 저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워낙 돈이 많으니 저를 기다렸다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하더라고요. 그런 짓을 몇 년을 하니까 저도 마음이 열렸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이 혼자 서울에서 살며 힘들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남편은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주 순조롭게 연애했어요. 제가 워낙 바빠 남편에게 신경을 제대로 써주지 못해 미안했죠. 오히려 남편이 군대에 갔을 때가 제 마음이 편했을 정도로요. 그리고 우리 연애는 당연히 시댁 식구들에게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연애는 해도 결혼은 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전 우리 엄마가 저를 혼자 키우며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온갖 편견을 다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결혼하게 되면 어떤 시선을 감당해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를 위해서라도 결혼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결혼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내. 난 애초에 결혼 생각 없는 사람이야. 난 고등학교 때부터 당신하고 결혼하려고 마음먹었어. 절대 물러나지 않을 거야. 집안 반대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남편은 진짜 물러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남편을 과외할 때 하도 시달려서 과외가 끝나고 번호를 바꿨거든요. 선생님, 아니지, 아가씨. 그렇게 안 봤는데 과외 학생을 그런 식으로 꼬셔도 돼요? 나 이거 당신 학교랑 병원에 다 말할 거야, 어? 어머니,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순진한 우리 아들 꼬셔서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 돈 보고. 내가 그거 모를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몰라도 난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만나자는 말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저 굉장히 불쾌하네요. 뭐라고? 불쾌? 야, 너 말 다 했어? 저도 절대 호락호락한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전화에 너무 화가 나 맞대응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바로 전화해서 따졌죠. 이 사건으로 저는 정식적으로 인사를 가기도 전에 미운털이 제대로 박혔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도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중간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쉬울 게 없어서 그냥 지켜봤어요. 어느새 그런 상태로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하기 시작하니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저를 찾아오고 설득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남편은 앞서 말했듯 집에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바로 자기 가게를 차렸어요. 일반 직장에서 누구 밑에서 일하긴 싫었나 봐요. 제가 일하던 병원 바로 아래 카페를 차렸습니다. 자기야, 결혼하자. 내가 진짜 부모님 다 설득했어. 엄마도 이제 자기